인류 역사상 불가능하다는 기술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의 나사도, MIT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포기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세계적 권위지 네이처 로보틱스 2024년 8월호 표지를 장식했죠. 과연 무슨 기술이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난리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뉴얼테치 CEO 미란다 밀스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라이징 스타, 인공지능 여신, 휠체어 혁명가, 얼마 전까지 언론이 저를 수식했던 화려한 단어들이 지금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껴지네요. 특히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의 악몽 같은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답니다. MIT 로보틱스 컨퍼런스의 메인 무대 2,000석 규모의 웅장한 컨벤션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AI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었죠. 최전열에는 구글의 레리 페이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문 수석 부사장 앤더슨 쿠퍼까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자리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도 제 자신감도 하늘을 찌를 듯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32살의 나이로 4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여성 CEO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포브스, 타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수많은 매체들이 앞다투어 저를 차세대 스티브 잡스라고 치켜 세웠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이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것이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드네요. 검은색 샤넬 원피스에 빨간색 루브텐 구두를 신고 무대에 올랐던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Ladies and gentlemen, 오늘 저는 AI가 융합된 혁신적인 휠체어 기술을 선보이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진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객석에서는 기대감 넘치는 청중들의 숨소리가 느껴졌답니다. 특히 최전방에 앉아있던 제 쌍둥이 동생 에밀리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은 그녀의 환한 미소는 마치 천사와도 같았죠. 에밀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이번 시험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고 다짐했었답니다. 그러나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악몽이 펼쳐졌어요. 무대 중앙에 설치된 장애물 코스를 향해 우리의 AI,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순간 휠체어의 바퀴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AI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완전히 붕괴된 거였죠. 저는 속으로 제발 멈추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휠체어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답니다.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는데 그때의 절망감이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객석에서는 놀란 관중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문 수석부사장 앤더슨 쿠퍼는 자료를 챙겨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그때 JP모건의 수석 투자자였던 마이클 브라운이 제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홍보했던 것이 고작 이런 수준이냐며 비아냥거렸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에는 실망감과 경멸이 가득했죠. 40억 달러를 투자한 주요 투자자였던 그의 말 한마디는 제 커리어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객석 맨 앞줄에서 휠체어에 앉아 저를 바라보던 에밀리의 눈물 어린 표정이었네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제 분신이자 하나뿐인 쌍둥이 동생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과학자의 꿈을, 에밀리는 발레리나의 꿈을 키웠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늘 서로의 가장 큰 응원자였답니다. 3년 전 그날만 아니었다면 에밀리는 지금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날은 에밀리가 뉴욕 링컨센터 주역 데뷔를 앞둔 날이었어요.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혼자 연습하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받은 모든 학위와 지식이 그토록 무력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는 매일 밤 꿈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했어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MIT 박사 과정의 모든 연구를 접고 AI 기반 휠체어 개발에 몰두했어요. 에밀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나사에서조차 포기했던 기술이었지만 저에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만큼은 정말 에밀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실패자라는 걸 증명해버리고 말았네요.
에밀리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방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대한 빙하가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달까요. 더구나 에밀리는 여전히 제게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며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답니다. 동생의 희망이 되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연 중단을 알렸지만 이미 홀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와 수군거림만이 무대를 채웠죠. 다음 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을 장식한 기사를 보고 제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여성 CEO의 무모한 도전. 결국 실패로 끝나다라는 제목과 함께 실패? 순간의 굴욕적인 사진이 전면을 차지했거든요. 기자들은 여성 CEO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제가 투자금을 낭비했다는 악의적인 추측까지 실었더군요. 오전에 열린 긴급 이사회는 더욱 참혹했어요. 14층 회의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12명의 이사진이 마치 재판관처럼 저를 내려다보았죠. 캐서린 블랙 이사회 의장은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더 이상의 실험은 없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는 이미 사직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4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는 뉴스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그때 에밀리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동생은 아시아권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최근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서 아시아가 실버케어 로봇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을 봤다면서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달 로봇 저널에서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죠.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 전시회가 다음 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정보였는데 이제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답니다. 사실 아시아 시장은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오만함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어쩌면 그곳에서 전혀 다른 관점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충동적으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에밀리는 제 결정을 무척이나 반겼답니다. 동생은 이번에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란 자신의 예감을 진지하게 전해왔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짐을 싸기 시작했네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에밀리를 위해 시작했던 연구,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보냈던 시간들,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흘렸던 땀,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MIT 시절 유일한 아시아인 친구였던 김수진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서양의 기술이 너무 복잡하다면서 동양의 해결책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다고 자주 이야기했죠. 그땐 그저 웃어넘겼던 말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지친 상태였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시차도 적응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호텔에 누워있자니 실패한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냥 밖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마침 호텔이 코엑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로봇쇼 전시장 앞에 서 있더군요. 그렇지만 입구에서는 잠시 망설여지더군요. 실리콘밸리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실패한 CEO가 된 제가 과연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미란다 밀스였다면 당당하게 VIP 패스를 걸고 전시장을 활보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방문객으로 입장권을 끊어야 했죠. 그래도 에밀리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답니다. 어쩌면 그 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요. 전시장은 예상외로 활기가 넘쳤고 특히 눈에 띄는 건 관람객들의 수준 높은 질문들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보기 힘든 진지한 토론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무기력하게 전시물들을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시장 한편에서 놀란 탄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와, 이게 말이 되나? 믿을 수 없어. 처음엔 무심히 지나치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더군요. 호기심에 이끌려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진우 박사가 무언가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겨우 앞자리를 차지하고 보니 무대 위에는 평범해 보이는 휠체어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박진우 박사가 담담하게 설명하는 모핑유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실패한 CEO로서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들른 전시장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특히나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을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건 더더욱 상상도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휠체어 시연인 줄 알았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휠체어, 일본 아토네 파워 어시스트 시스템, 중국 DJI의 자율주행 휠체어까지 이미 수많은 시연을 봐왔기에 또 하나의 유사한 기술이겠거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채 3초도 가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했거든요. 18cm 높이의 계단이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설치된 계단을 보고 순간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도 포기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년간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한 그 높이였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으로 중국의 화웨이는 엄청난 모터 파워로 해결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바로 그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휠체어의 바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형태를 바꾸더니 계단을 마치 평지처럼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린 뉴얼테치가 3년간 수천만 달러를 들여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답니다. 더구나 자갈길, 모래사장, 가파른 경사로까지 일본이 10년간 연구해도 풀지 못한 과제들을 이 휠체어는 마치 발레리나의 우아한 동작처럼 부드럽게 통과해 나갔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실리콘밸리가 AI로, 일본이 정밀기계로, 중국이 무작정한 투자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한국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거였죠. 마치 수년간 복잡한 미로를 헤매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벽을 걷어내고 고든 길을 보여준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충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배터리 효율이었어요. 우리 제품의 3배, 일본 아톰 제품의 4배, 심지어 중국 제품의 5배. 게다가 부품 수는 오히려 절반 이하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식의 복잡한 AI 연산도 일본식의 정교한 모터 제어도 중국식의 과잉 엔지니어링도 필요 없었던 거죠. 자연의 원리를 모방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해결책, 그것이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답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건넨 물컵을 마시면서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이 혁신적인 휠체어라면 그 애가 다시 발레리나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무대 옆에서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 연구원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도현이라는 한국 연구원, 그는 제가 상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 엔지니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180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완벽한 비율,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졌으면서도 동양적인 지성미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관객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진지한 태도였어요. 마치 발표자인 박진우 박사의 그림자처럼 무대 위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갑자기 제 옆에서 수상한 셔터음이 들렸어요. 휙 고개를 돌려보니 전형적인 일본 셀러리맨 스타일의 남성이 은밀하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더군요. 키는 겨우 165cm 정도, 다소 왜소한 체구의 앞이마가 훤한 중년의 일본인이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제 손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소프트뱅크의 타나카 부사장으로 작년 도쿄 로봇 엑스포에서 제가 발표할 때 가장 앞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는 큰 소리로 AI 기반 휠체어의 한계를 지적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도둑처럼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니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봐도 불쾌한 기분이 들더군요. 특히나 이 극명한 대비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쪽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다른 한쪽에는 몰래 기술을 훔치려는 일본의 중년 임원의 이런 장면이 마치 두 나라의 현재 위치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문득 5년 전 신문에서 봤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어요. 일본,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립을 이끌어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MIT 출신 마이클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속삭이더군요. 소프트뱅크가 최근 유럽 특허청에 한국의 기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휠체어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게다가 그 시점이 한국기계연구원의 논문 발표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반도체 사태가 다시 떠올랐고 가슴 한켠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치 운명의 신이 연출한 것처럼 한 장면이 펼쳐졌죠.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우리 앞에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마치 영화 속 히어로가 등장하는 것처럼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도현 연구원이 서 계셨죠. 가까이서 본 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185cm의 훤칠한 키는 마치 북유럽 모델을 연상시켰고 단단한 체격과 반듯한 이목구비는 한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배우 같았죠. 검은색 디자이너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왜소한 타나카의 구식 정장 차림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두 사람의 대비였답니다. 타나카는 마치 학생처럼 고개를 한참 들어야 겨우 이도현의 눈을 마주할 수 있었죠. 타나카의 앞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마치 죄책감을 나타내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 시장의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마치 과거 일본의 기술 패권과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의 기술력이 정면으로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따라오려 안간힘을 쓰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주변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기업의 관계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더군요. 저 한국 연구원은 MIT 박사 과정도 제안받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국내에 남기로 했다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가 이미 세계적 학술지에 여러 논문을 게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도현 연구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타나카의 불법 촬영을 지적했어요. 그의 우아한 영어 발음과 예의 바른 태도는 마치 영국 신사를 연상시켰답니다. 반면 타나카는 당황한 듯 어눌한 발음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 모습이 마치 옛날 일본 영화에서 보던 전형적인 일본 샐러리맨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도현 연구원의 대응이었답니다. 그는 이미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오히려 정식 기술 협력을 제안하더군요. 그 당당함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술 후발주자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답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던 한국이 이제는 오히려 일본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거려. 게다가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서구나 일본을 맹목적으로 동경하지 않는 자부심 넘치는 모습이었죠. 특히 이도현 연구원의 모습 중에 기술 설명을 하는 이도현 연구원의 눈빛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도쿄대 유학 시절 만났던 히로키나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과는 전혀 달랐죠. 그들의 눈빛이 성공과 인정을 갈구하는 야망으로 가득했다면 이도현의 눈빛에서는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기술을 설명할 때면 마치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면서도 질문을 받으면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이어가더군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3년 전 에밀리의 휠체어를 보며 결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하게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그 마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초심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의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미소에 자꾸만 시선이 가더군요. 히로키의 차가운 완벽주의나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의 건방진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설렘으로 다가왔답니다. 특히 제 질문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때로는 환하게 웃어주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펼쳐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죠. 연구 내용에 빠져들수록 가슴은 더 뛰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AI라는 복잡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했던 거죠. 자연의 원리를 모방한 우아한 해결책은 마치 에밀리의 발레 동작처럼 아름답고 완벽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시질 않았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 영감과 개인적인 설렘이 묘하게 뒤섞인 감정이었달까요? 결국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신청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는 그때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네요. 그저 이 선택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걸 온몸의 세포가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기계연구원에서의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답니다. 컨퍼런스룸에서 저는 제 AI 기술을 설명했고, 이도현 연구원은 모핑일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서로의 기술을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흥미진진했죠. 이도현은 제 AI 알고리즘이 모핑일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을 거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의 진지하면서도 순수한 열정이 저를 사로잡았달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점심도 거른 채 회의만 하다 보니 제 배에서 나는 소리에 민망해하고 있을 때 이도현이 수줍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강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더군요. 서울의 야경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식적인 회의실보다는 편안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회의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그에게서 느껴졌으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강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강물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이도현은 한국의 야경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도현이 주문한 치킨과 맥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구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는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시게 된 후 시골 농로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보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털어놓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에밀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강을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났거든요.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답니다. 치맥의 맛도 놀라웠어요.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화가 이토록 완벽할 수 있다니. 이도현은 제가 처음 치맥을 즐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그의 해박한 지식과 자연스러운 유머 감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강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연인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들. 그 속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모습이 보였죠. 한국의 배려 문화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답니다. 이도현은 제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배려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문득 에밀리를 이곳에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달빛 아래 이도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히로키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진실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거센 소나기로 바뀌었죠. 우산도 준비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을 때 이도현이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이 제 어깨를 감싸자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도현의 따스한 배려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작게 감사 인사를 건넸죠. 그때 빗물에 젖은 그의 하얀 셔츠가 반투명하게 변하면서 드러난 건장한 체격이 눈에 들어왔는데 순간 시선을 피하며 얼굴이 더욱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도 잠시 저는 이어지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위쪽 산책로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학생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경사로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죠. 일반 전동 휠체어로는 이런 상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모핑휠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이도현과 제가 동시에 달려나갔죠. 빗줄기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이도현의 다급한 발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운명이 장난을 치듯 미끄러운 경사로 때문에 제가 먼저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이도현의 강인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죠.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미끄러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달까요? 히로키였다면 분명 달랐을 거예요. 그는 항상 자신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도현은 달랐어요.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죠. 그의 품에 안긴 채로 미끄러지는 동안 빗물에 젖은 그의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묘하게 겹쳐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과거 도쿄에서의 쓴 기억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도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건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우리가 달려가서 구하려고 했던 그 소녀의 휠체어 주변을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하나둘 어우러지듯 주변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검은 우산을 든 20대 후반의 청년이 가장 먼저 달려왔는데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휠체어에 탄 여학생을 먼저 보호하더군요. 그의 셔츠가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그 뒤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민들의 도움이 이어졌어요. 퇴근길로 보이는 40대 회사원 두 분이 재빨리 휠체어 양옆을 잡아 안정시켰고 조깅하던 30대 주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근처 자전거 대여소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 아저씨는 전동 휠체어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배터리와 브레이크 시스템을 확인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린 초등학생이 자신의 작은 우산을 들고 와서 여학생의 전동 휠체어 조종 장치를 가려주려 했던 모습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씨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죠. 심지어 근처 편의점 직원은 따뜻한 음료수를 들고 달려오기까지 했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에 바빴고 몇몇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정작 도움은 주지 않았죠.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휴대폰을 꺼내들지 않았고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려 하지 않았죠. 그저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도 다른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에밀리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 애가 이곳에 있었다면, 이런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자 눈물이 차올랐죠. 제 옆에 선이도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감동이 동시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DP나 기술력만이 아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배려심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도현과 눈이 마주쳤어요. 빗물에 젖은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죠.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연구실의 천재성이나 거대한 투자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혁신 정신. 바로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었던 거죠. 빗방울이 여전히 쏟아지는 가운데 이도현이 제게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을 건넸어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면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자고. 빗물에 젖은 그의 앞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걸 무심코 넘기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멋져 보이더군요. 흠뻑 젖은 셔츠 아래로 드러난 건장한 체격과 걱정스레 저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이 어우러져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상하게도 몸은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는데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죠. 히로키와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이도현의 배려 깊은 모습과 진중한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걸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의 재킷이 여전히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그의 채취가 빗물 냄새와 섞여 묘한 설렘을 자아냈죠. 이렇게 우리의 특별한 밤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우리는 도쿄 글로벌 엑스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특히 소프트뱅크의 부스에 전시된 휠체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답니다. 바퀴의 구조, 표면 처리 방식, 심지어 제어 시스템의 디자인까지 저희의 모핑휠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듯한 제품이었거든요. 타나카의 얼굴에 씌워진 승리의 미소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코엑스에서 몰래 찍었던 사진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작된 시연회. 소프트뱅크의 휠체어가 첫 번째 테스트 코스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바퀴의 변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빗길 주행 테스트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휠체어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프트뱅크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외형적 모방에만 집중했을 뿐 모핑휠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도현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모핑휠은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원리를 모사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스마트 체인 블록에 적용되는 표면 장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와이어 스포크 구조를 통해 강성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모방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였죠. 특히 중요한 건 휠 최외곽의 스마트 체인 구조였어요. 마치 액체 방울에서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질 때 최외곽 분자 간 인력이 커지는 것처럼 와이어 스포크로 블록들을 안쪽으로 당기면 휠이 단단해지는 거죠. 소프트뱅크는 이 미세한 힘의 균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희는 한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세대 모핑휠에 획기적인 개선을 더했답니다. 빗물에 의한 마찰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면 상태에 따라 각 체인 블록의 강성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추가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겉모양만 따라한다고 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이도현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김치를 만들 때 같은 재료를 써도 한국 어머님들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와 장인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이 모여 비로소 진정한 기술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답니다. 왜 일본의 모방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구조만 훔쳤을 뿐 그 속에 담긴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과 장인정신,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미세한 노하우는 절대 훔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도현이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강한 자신감이 전해져 왔죠. 우리에겐 이미 완벽한 해답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도현과 저는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해 2세대 모핑휠을 개발했답니다. 제 AI 기술과 이도현의 물리역학적 통찰력이 만나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죠. 빗물에 젖은 경사로에서도, 눈이 쌓인 길에서도, 심지어 모래사장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가 한강에서 목격했던 그 순간의 교훈을 기술로 구현해낸 거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도왔던 시민들의 모습처럼 AI와 모핑휠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완하게 만든 거죠. 마치 한국인들의 따뜻한 협동심을 기술로 재현한 것 같달까요? 이도현의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닌 진정성과 협력이 만들어낸 더 큰 승리가 될 거라는 것을.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CNN은 한국의 모핑휠, 휠체어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BBC는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서울의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답니다. 심지어 일본의 NHK조차 한국 기술의 진정한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가슴 벅찼던 순간은 한국의 모핑휠 기술이 네이처 로보틱스의 8월호 커버 스토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이전까지 이 저널의 표지는 MIT, 스탠포드, 도쿄대의 전유물이었거든요. 물리학의 우아함과 공학의 혁신이 만난 완벽한 결합이라는 극찬과 함께 최초로 한국의 기술이 표지를 장식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이도현이 연구실에서 네이처 로보틱스 최신호를 들고 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표지에는 우리의 모핑휠이 빗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Revolutionizing Mobility Korean Innovation Leads the Way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 이도현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에밀리를 위한 특별 제작 모핑휠의 설계가 완성되었다는 거였죠.
발레리나의 우아한 동작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과 무용수의 섬세한 균형 감각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이었답니다. 곧 미국으로 첫 번째 시제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에밀리가 화상통화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이제 그 애도 보스턴의 예술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비록 발레리나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모핑일과 함께라면 그녀만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연구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도연을 만난 건 정말 특별한 행운이었다고. 185cm의 훤치한 키에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외모도 좋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건 그의 지적 능력과 따뜻한 배려심이었죠. 이도연은 자신의 성과를 뽐내기보다는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걱정했죠. 기술적 통찰력은 물론이고 그 진정성 있는 매너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씩, 아니 꽤 많이 그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걸. 처음엔 단순한 동료애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실리콘밸리의 화려함도 MIT의 명성도 이 순간만큼은 빛바래 보였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도연이 있었네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된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아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아이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통역을 하는 것은 한국어예요. 터키에 사는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늦가을 저녁 3세가 되신 증조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스탄불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증조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신 증조할아버지께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문득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죠. 아이셀 요즘 들어 자꾸만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 생각이 나는 게 나도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건가 싶다. 그러시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걸음이 불편하신 증조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리려 했지만 고개를 저으시며 홀로 장롱 앞까지 걸어가셨죠. 장롱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고 그 속에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군복 한 벌을 꺼내셨답니다. 수십 년간 정성스레 보관해 오신 군복 주머니 속에서 바랜 일기장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제는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 일기장을 조심스레 건네주셨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제 심장이 쿵하고 울렸어요. 1950년 10월 부산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증조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터키가 지구 반대편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인 5,455명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사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께서 미군 25사단에 배속되어 3년간의 긴 전투를 치르셨다는 기록을 읽으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특히 증조할아버지의 손길이 오래 머물러 있던 페이지에는 151고지 전투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 부근의 김양장 전투라고도 불리는 그 전투는 19살의 젊은 증조할아버지의 첫 전투였다고 해요. 일기장을 넘기시는 증조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신 듯했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꺼내신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타으신 야즈즈 준장을 필두로 한 터키 여단의 모습이었죠. 그때 사진을 넘기시던 증조할아버지가 손을 갑자기 가슴팍으로 올리시더니 그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951년에 그날 전략적 요충지였던 151고지를 탈환하라는 임무를 받고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 원형으로 구축된 중공군의 진지와 그 안에 배치된 박격포를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까지 증조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따라 저도 그날의 전장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17시간이나 이어진 치열한 그 전투에서 증조할아버지와 600여 명의 터키 장병들은 M1 소총에 총검을 꽂은 채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치며 고지를 향해 돌진했다고 해요.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93세의 노인이 아닌 마치 19살 청년의 눈빛으로 되돌아가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에 찾아온 비극도 있었죠. 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증조할아버지는 가슴팍에 적의 칼을 맞으셨고
그 상처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더 자주 장롱을 여시고 전우들의 사진을 꺼내보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다는 증조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어요. 다시 한번 가슴을 매만지시는 증조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한국어에 매료되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증조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한국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평범한 이스탄불의 여름 저녁이면 증조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앉아 전쟁 중에도 서로를 위했던 한국 전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특히 한국 병사가 자신의 담요를 찢어 증조할아버지의 가슴 상처를 동염해 주었던 이야기.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 함께 불렀다는 아리랑 가락은 제게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15살 되던 해 여름 증조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당시 증조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 전우가 전쟁이 끝난 후 보내온 거였답니다. 편지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한글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둥글둥글한 모양이 마치 따스한 포옹 같아 보였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때도 저는 인터넷으로 혼자 한글을 익히며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답니다. 한글을 알아갈수록 증조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신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졌고 그 속에 담긴 전우애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스탄불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하면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마치 당신의 청춘이 되살아난 듯 기뻐하셨답니다. 특히 제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어 그동안 고이 접어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보여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증조할아버지의 청춘과 전우애를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한국어 문법을 익히면서도 전쟁 중에 배우셨다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같은 말들이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 제가 어쩌면 증조할아버지의 마지막 전우가 되어 그 추억들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을 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하나의 선명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피로 맺으신 한국과 터키의 우정을 이제는 제가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어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명처럼 이스탄불 최대 규모의 국제무역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전우가 보내온 한국어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면접관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그 편지에 담긴 진정성이 저를 뽑은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직장 생활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는데 특히 어느 선선한 가을 아침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의 산들바람을 맞으며 회사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쳤어요. 하얀 교복을 입은 터키 여학생들이 335 모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아파트라고 흥얼거리며 웃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음방울처럼 맑게 울리더군요. 한국어학과 출신이라 그 노래가 요새 유행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스탄불의 좁은 골목길에서 터키 학생들의 입을 통해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발매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었다는데 제 가슴 속에서도 뿌듯함이 울컥 솟구쳤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이 즐거운 소식을 회사에서 제일 먼저 저와 친한 직장 동료 린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린과의 첫 만남은 그리 순탄치 않았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중공군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떠올랐기 때문이죠. 처음에 린을 보고는 괜히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인사도 잘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한중터키 3국간 건설 프로젝트를 주로 다루다 보니 린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최대한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려 했지만 린은 제가 가진 편견을 완전히 깨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SK건설의 찬학할래 대교 관련 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가 실수로 핵심 기술 스펙을 잘못 번역했는데 모두가 저를 질책하는 상황에서 린은 혼자 늦게까지 남아 저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주었죠.
번역 실수를 바로잡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고, 다음날 회의에서는 마치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책임을 나눠 주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린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터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린은 특히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한국과 터키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묻곤 했는데, 그때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한밤중까지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주말이면 터키 전통찻집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린은 어느새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서로의 취향을 고려해 사온 커피를 나누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터키 케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레 흐려져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 메를레를 만나러 가자고 린에게 제안했어요. 메를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자매처럼 지내온 소중한 친구인데, 지난 2월에 그 무시무시했던 지진으로 크게 다쳤거든요. 아직도 그날 새벽 메를레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들은 지진 소식이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내렸고, 그녀의 가족이 사는 건물이 무너졌다는 말에 제 다리에서도 힘이 빠져나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었죠. 다행히 한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메를레의 가족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그녀는 다리를 다쳐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메를레를 찾아가는 길에 때마침 회사에서 만난 린의 멕시코인 친구 마리아도 동행을 자청했답니다. 지진 구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마리아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좁은 차 안에서 마리아는 구호 현장에서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특히 한국 긴급구호대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채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아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왠지 복잡해 보였답니다.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바꾸고 싶어 저는 린에게 중국의 구호 활동은 어떤지 물었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린의 눈빛이 반짝 빛나더군요. 게다가 린은 중국의 구호 활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베이징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일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자부심 가득한 린의 표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을 때 마리아가 문득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야기였는데, 마리아가 눈빛을 반짝이며 터키와 한국이 3, 4위전에서 만났을 때의 장면을 하나하나 묘사하더군요. 두 나라 선수들이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감동적인 경기를 펼쳤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전쟁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제가 먼저 증조할아버지께서 터키군으로 참전하신 이야기를 꺼냈죠. 터키가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인 5,455명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사실도 설명했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멕시코의 참전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멕시코가 어떤 전투에 참가했는지 더 자세히 물어보았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 영국, 터키 정도만 알고 있었지, 멕시코가 참전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마리아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 탈환 작전 중에 일어난 유진 오브레곤 일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던졌다는 대목에서 마리아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리더군요. 더 궁금해진 나머지 지금도 멕시코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계신지 물어보았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멕시코시티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린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발견했지만 저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 있었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의 용맹함을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목소리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증조할아버지를 떠올렸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리아는 눈빛이 더욱 반짝이더니 이번에는 2018년 독일 월드컵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듯 마리아는 마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0대3으로 완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2대0의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한국 덕분에 16강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에 문득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가 오버랩되었거든요.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형제와 축구 경기 하나로 맺어진 인연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게 조금은 부적절하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한국과 멕시코의 인연이 여러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동안 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듯 조용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무거워진 공기를 깨든 마리아가 슬쩍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스탄불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좁은 골목을 몇 번 돌아 마침내 메를레의 임시 거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메를레의 모습이 보였는데 지진의 상처가 아직 그녀의 다리에 남아있었지만 밝은 미소만큼은 여전했거든요. 차 한 잔을 내밀며 메를레는 요즘 재활치료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부터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걷는 연습도 시작했다면서 한국 의료진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메를레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가슴속에 담아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오늘 아침에 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나카스바삭세이르 도로 프로젝트 수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메를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닌 터키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저는 메를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5,8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사업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73년 전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터키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러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의 끈이 다시 한번 단단히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에게 구조되었던 메를레는 그 후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한국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한 그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로 건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이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해외 투자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메를레의 눈이 반짝였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튀르키예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금융 약정식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최근 지진으로 많은 것을 잃은 우리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메를레의 말에 저절로 문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메를레는 최근 지진 피해를 겪은 터키 국민의 입장에서 완벽한 내진 설계는 물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얼마나 반가운지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튀르키예 정부 대표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기대감이 묻어났답니다. 그러다 문득 메를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장의 공고문을 보여주었어요. 프로젝트 통역사 긴급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답니다. 이건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지진 구조부터 도로 건설까지 한국과 터키를 잇는 이 특별한 인연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메를레와 마리아는 내가 꼭 지원해야 한다며 열렬히 응원해 주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뜻깊은 양국 협력의 현장에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냐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죠. 하지만 그 순간 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면접 준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면접은 어느덧 이틀 뒤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때 딩동하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 린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긴 메시지였답니다. 내일 공자학원에서 중국의 1대1로 성과 발표회가 있다면서 자신의 발표를 꼭 보러 와달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면접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바쁜데 린의 발표까지 보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자학원이 어떤 곳인지 검색해보니 중국 정부가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더군요.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실크로드 경제권을 부활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점이 눈에 띄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도 유교문화권이고 실크로드는 터키까지 이어지는 문명의 가교였으니 어쩌면 면접에서 이런 문화적 연결성을 언급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지난번 차나칼레 대교 자료 번역을 실수했을 때 밤늦게까지 함께 검토해준 린의 호의를 생각하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린의 초대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말이에요. 다음날 발표회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린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더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리 조금 과장되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준비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말이죠. 게다가 저를 가장 앞자리로 안내하면서 보여준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는데 마치 제 반응을 지켜보고 싶다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게 될 줄은 전혀 짐작도 못했던 거죠.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스크린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63빌딩보다 더 높은 334m의 주탑과 4.6km에 달하는 웅장한 현수교, 바로 차나칼레 대교였죠.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2017년 터키 정부로부터 수주에 지난해 완공한 이 대교는 한국 건설의 자부심이자 터키와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나 다름없었답니다. 이 대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만 해도 2023m에 달해요. 그것도 예정보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했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들려주셨는데 한국의 기술진들이 초고강도 케이블부터 초대형 앵커리지, 특수 제작한 비행기, 날개 모양 상판까지 첨단 공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특히 이 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터키의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 터키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주탑 케이블에도 태극기와 터키 국기를 걸어두고 공사를 하고 했죠. 그래서 터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기의 달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발표자의 말을 듣고 전기에 감전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으로 온 몸에 공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발표자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죠. 리는 차나칼레 대교를 중국의 최첨단 건설 기술로 지어진 세계 최장 현수교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고개를 몇 번이나 절레절레 저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중국어 자막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마치 심장을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동안 제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를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특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을 하던 모습이 떠올라 이 파렴치한 거짓말이 더욱 참을 수 없게 느껴졌답니다. 더구나 린이 제 반응을 살피듯 곁눈질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마치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한순간에 허상이 되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진 피해 복구가 한창인 이 시기에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렇게 뻔뻔하게 왜곡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문득 삼촌의 격앙된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다리를 지었는지 알아? 한국 기술진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현장을 지켰어. 삼촌은 그 대교 건설 현장에서 3년간 일하시면서 DLENC와 SK의 코플랜트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순신 팀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세계적인 한국 건축 기술로 지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완공식 날 삼촌의 눈물겨운 자부심이었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가장 긴 현수교 주경관까지 이 모든 기록을 예정보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 달성했다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던 삼촌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건 분명 현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검색을 시작했는데 화면을 터치하는 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JTBC 뉴스 알림이 떴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중국 외교관들이 차나칼레 대교를 마치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지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개인의 실수가 아닌 중국 대사관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진의 잔해 속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대교를 마치 중국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것처럼 선전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기만이었죠.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은 제가 태어나서 느껴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는 린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구나 지진으로 수많은 터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마치 대교가 지진을 견뎌낸 것이 중국 기술력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모렴치한 행태에 특히 분노했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외국의 반응들도 저와 같이 분노하고 황당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분노가 댓글로 쏟아졌는데 재난의 순간을 자국 선전에 이용하다니 잔인하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걸 당장 멈춰라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답니다. 심지어 어떤 터키 기술자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피와 땀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어요. 중국인들의 뻔뻔함은 말기 정신병 환자보다 더 심하고 중국인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한순간에 분노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린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토록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비인도적인 거짓 선전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린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발표가 어땠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차가운 말이 되어 흘러나왔죠. 제 입에서는 이 대교가 한국 기술로 지어졌다는 사실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린이 달라진 줄 알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지금까지의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죠. 린은 기술은 공유되는 것이며 중국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상기시키는 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친절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는 거요. 린의 차가운 말이 꽂히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메를레의 무너진 집을 향해 가던 날 들려준 중국의 구호활동 이야기. 차나칼레 대교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한국 기술에 대해 캐물었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친근하게 건넨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저는 린에게 그동안의 친분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심지어 지진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이용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린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이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서 공자학원 관련 뉴스 알림이 울렸는데 그 내용이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FBI가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첩보 활동 거점으로 지목했다는 것. 미국에서는 이미 95%가 퇴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이 친중 세력을 양성하는 교두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린이 보여준 관심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특히 가슴 아픈 건 터키의 재난 상황에서조차 자국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 거짓 선전을 일삼는 중국의 모렴치한 행태였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죠. 이제 와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중국을 경계하라 하셨는지를. 70년 전 중공군의 총칼이 지금은 문화와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린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연기는 저를 속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 끔찍한 진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순진한 통역사로 남아있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뒤에서 린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발걸음을 재촉하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구절이 떠올랐어요. 적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건 달콤한 거짓말이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한국도로공사 면접을 준비하며 느끼는 제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한국과 터키의 진정한 우정을 지켜내고 중국의 기만적인 전략을 폭로해야 할 증인이 된 것 같답니다. 메를레와 수많은 터키 국민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평생 잊지 못할 중공군과의 전투를 겪으신 할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중국을 경계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취업하자마자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기뻐했던 제 순진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진한 통역사가 아닌 한국과 터키의 진정한 우정을 지켜내야 할 증인이 된 것 같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지키고자 하셨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화창한 아침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한국도로공사 터키지사 사무실에 도착했답니다. 로비에 걸린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사진과 차나칼레 대교의 웅장한 전경 사진들을 보며 잠시 긴장을 달래고 있는데 비서님께서 15층 면접실로 안내해 주시더군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의실은 마치 터키와 한국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태극기와 터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터키식 차와 한국 녹차가 김민수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듯했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신 김민수 과장님의 모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정중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단정한 곤색 양복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다가왔거든요. 게다가 제 이름을 터키식 발음으로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세심한 배려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15층 대기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38대 1이라는 경쟁률이 머릿속을 맴돌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한 통역사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28개월간의 건설 기간 동안 한국의 최첨단 도로 건설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앞으로 터키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뻗어나갈 한국 고속도로 사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니까요. 잠시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검은색 정장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증조 할아버지께서 주신 태극기 배지를 옷깃에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했죠. 그때 옆 건물 유리창에 비친 터키 국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운명처럼 두 개의 깃발이 제 가슴 한켠에서 나란히 휘날리는 것 같았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착잡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긴장된 모습으로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창가에 비친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러다 문득 로비에 걸린 경부고속도로 준공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960년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불가능한 꿈을 이뤄낸 한국의 도전 정신이 지금 이 순간 제게도 큰 용기가 되어주었답니다. 게다가 그 옆에 걸린 차나칼레의 대교의 웅장한 전경 사진은 한국과 터키의 협력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면접장으로 들어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면접실의 문이 열리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셨는데 그들의 진중한 표정에서 이 프로젝트에 걸린 기대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창 너머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반짝이고 있었고 벽면에 걸린 한국과 터키의 국기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가운데 앉으신 중년의 임원께서 강단 있는 목소리로 첫 질문을 던지셨어요. 한터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긴장감이 이상하게도 자신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증조 할아버지께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변을 시작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 자리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지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국과 터키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때 가운데 앉으신 면접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신 듯한 표정이었죠. 차나칼레 대교 이야기를 꺼내자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왼쪽의 면접관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경청하시는 모습에서 깊은 관심이 느껴졌답니다. 예정보다 1년 7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한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동안 제 목소리에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죠. 오른쪽 면접관께서 한국의 도로 건설 기술력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저는 준비해온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1960년대 국민소득이 $200도 안 되던 시절 세계은행에서조차 시기상조라며 거절했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다는 설명을 하는 동안 면접관들의 표정이 자부심으로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중앙의 면접관께서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시며 마치 그 시절을 직접 겪으신 것처럼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닌 양국의 깊은 인연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한터 고속도로의 첫 시작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도로처럼 터키와 한국의 관계도 더욱 굳건해질 거라는 제 믿음을 전했죠. 제 말을 들으시던 면접관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답니다. 그때 왼쪽 면접관께서 왜 다른 터키 지원자들이 아닌 저를 뽑아야 하는지 물으셨어요. 순간 제 가슴에서 증조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고 옥기제 태극기 배지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151고지를 오르듯 격하게 뛰고 있었어요. 특히 증조할아버지께서 가슴에 부상을 입으셨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손이 옥기제 태극기 배지로 향했답니다. 한국 전우가 자신의 군복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더욱 또렷해졌어요. 73년 전에 그 전우회가 지금의 한터 고속도로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앞에는 증조할아버지와 한국 전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마치 그분들이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은 따뜻함이 전해졌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제 목소리에는 어느새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말을 마치자 면접실 안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앙의 면접관께서는 뜨거운 눈시울을 손끝으로 훔치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왼쪽 면접관께서는 깊은 한숨과 함께 먼 산을 바라보시듯 창밖을 응시하셨어요. 오른쪽 면접관께서는 연신 메모를 하시면서도 펜을 쥐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면접 답변이 아닌 7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민수 과장님께서 제게 살짝 눈웃음을 보내셨는데 그 표정에서 무언가 확신에 찬 기대감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73년 전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피로 맺은 형제의 정이 이제는 제가 그 길을 이어받아 K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한국이 차나칼레 대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듯이 60년대 가난한 나라였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신화를 써내려갔듯이 이제는 터키와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우리의 깊은 우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에서는 파란 안전모의 한국 기술자들과 흰 안전모의 터키 기술자들이 한마음으로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치 증조할아버지 시절 서로의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말과 마음을 모두 전하는 가교가 되어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의 증인이 될 거예요. 이 길이 완성되면 차나칼레 대교처럼 세계가 놀라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될 것이고 경부고속도로처럼 터키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대동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전우회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는 제가 한국과 터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형제의 나라에서 이제는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동반자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튀르키예라고 언급하지 않고 1950년대 터키라는 국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날의 우정이 지금의 고속도로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